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챕터 4번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가 1주차였는데 이제 1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을 꽉 채워서 수업을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그 챕터가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강의를 끊기가 조금 네, 그래서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좀 1조 차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꽉 채워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너무 꽉꽉 채워서 업로드하지 않을 거고 이제 어떤 난이도나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어, 수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여기 챕터 5번부터는 여기 우리가 파트 1 부분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뭐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배경 아니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챕터 5번 제목에 나와 있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이거를 그냥 영어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그렇게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살펴본 뭐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뭐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조차도 뭐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뭐 혼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씩 서로의 어떤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요번에 어떤 비즈니스 측면과 한번 결합시켜서 요번 챕터 5번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표보다 미리 이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미리 하다 보니까 아직 수강 변경 기간 중인데, 그러니까 제 시점 기준으로는 수강 변경 기간 중인데, 어, 이제 고학년 분들은 지금 막 인공지능, 뭐 데이터 분석 이게 막 뜨니까 어떻게 그 잘못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내 전공이 뭐 예를 들어 영문학이야 아니면 뭐 다른 뭐 역사학이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막 코딩을 배워야 되고 이제 와서 막 파이썬 배워야 되고 무슨 내가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요즘 시대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공계 지식, 특히나 뭐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에 많은 수요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을 기업에서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전공 지식들, 내가 학과에서 여러 가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완전히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로서 새로 태어나야 되냐?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영문학, 뭐 국어 국문학, 아니면 뭐 경영학, 뭐 아니면 어떤 뭐 통계학이라는 나의 전공 지식을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내 전공 지식과 연관되어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스킬을 하나 더 갖추려고 하는 것이지 아예 내가 프로그래머 아니면 뭐 코더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 프로그래밍을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뭐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신데 있지만 이렇게 막 깊이 배워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뭐 단기간에 내가 딱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이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없고 이제 뭐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깊은 아니면 뭐 심도 깊은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예 전산이나 컴퓨터 뭐 전기전자를 전공을 하신 분들만 중에서 뽑겠죠. 그래서 컴퓨터나 뭐 어떤 뭐 전산 이런 게 전공이 아닌 내 전공이 지금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잘 다지고 내 그 도메인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당연히 갖춰야 되고 플러스 해서 내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최소한 내가 프로그래머와 같이 일을 할 때 코드 한 줄 한 줄을 내가 뜯어볼 뭐 그런 실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최소한 어떤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내가 저 프로그래머한테 어, 우리 부서가 어떤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정도, 대화가 통할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업을 나가기 앞서서 이게 취업을 이렇게 진짜 코앞에 앞두고서는 그 어떤 긴장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하면 긴박감도 생기고 하면 이제 사람이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을 꼭 제대로 잘 짚고서 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시간에서는 어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기업에서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의 많은 분야에서 어, 이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 특히 데이터 분석이 많이 필요로 되는 분야를 그 중에서도 그냥 꼽아보라 한다면 이렇게 마케팅, 즉 어떤 고객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최대한 많이 판매하고 이제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야 이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 분야에서 이렇게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과 이제 현대의 어떤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제 예전에는 제품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제 그리고 최대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뭐 데이터 기반에 의한 분석 같은 것도 쉽지 않았고 데이터 자체가 많이 쌓이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때에 예전에는 소품종은 대량 생산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스팸 문자 아니면 뭐 스팸 메일 아니면 어떤 뭐 광고 같은 거를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 뿌리는 방식의 마케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 아니면 뭐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제품에서 더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기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다양한 제품 중에 저 고객은 도대체 뭘 필요로 할까? 그래서 그 고객에게 맞춰서 표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인형, 맞춤형,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고객의 요구에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어떤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인사이트를 추출을 하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렇게 기업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방향성으로 기업의 마케팅 방향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두 번째로 넘어와서는 한번 데이터와 마케팅, 과학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현대로 오면서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우리가 이 전 챕터를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던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소비자들 아니면 그냥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그냥 기록에 남고 저장이 되는 형태, 그런 디지털 기반의 환경으로 변화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엇을 사고 언제 샀고 얼마나 샀고 한 것이 다 그냥 자동으로 다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조금 더 근거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마케팅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다? 예전에는 마케팅 아니면 홍보 이런 업계에서 5년, 10년 계신 분들의 직관 이렇게 해봤더니 예전에 잘 됐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경험적으로 터득한 노하우, 직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홍보실,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기본적인 통계 분석,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은지 미래를 예상을 해보는 단계,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보는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조금 더 고효율, 저비용을 통해서 표적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객들에게 어떤 포커스로 마케팅을 할지를 이렇게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선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낸 마케팅 기법을 한번 해보니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기 전에는 고객들이 뭐 한 달에 얼마씩을 구입을 했는데 이 어떤 마케팅을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해보고 난 이후에는 한 달 구매 금액이 얼마로 늘어났다 아니면 얼마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딱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됐어. 그랬을 때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겠고, 향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실무자들한테, 마케팅 실무자들한테 있어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 자체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 어떤 기업의 사장이야. 근데 이 신제품을 이 기업에 막 수많은 R&D 비용과 수많은 R&D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쏟아가지고 신제품 아니면 뭐 신서비스를 출시를 했어.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팔릴지, 얼마나 이게 호응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기반 시대로 오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고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 과학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 자체 제작을 한 드라마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보지 않으셨어도 우리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어떻게 제작을 했냐라고 하면 기존의 드라마 아니면 영화 제작 방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는 고객들이 뭘 받고 이 영화나 드라마는 장르가 뭐고 아니면 뭐 공격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호러물이거나 한 게 다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기존의 이 우리 넷플릭스 고객들의 데이터를 쭉 보니 어떠한 요소, 어떠한 장르, 아니면 어떠한 배우, 아니면 어떠한 감독이 굉장히 시청자들이 좋아하구나라는 것이 다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감독의 배우의 소재의 장르를 추출을 다 해내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인데 최초로 상까지 받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사전 제작 단계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이 요소들을 다 가져다 넣는 거지.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요소들만 추출을 하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컨텐츠로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게 요즘에는 뭐 멜론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여러 이제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 아니면 내가 뭐 선택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음원 서비스 업체에서 나에게 내가 들었던 것과 유사한 곡이라든지 장르의 아니면 같은 가수의 음악을 추천을 해주는 이런 거를 이렇게 추천 서비스 아니면 뭐 영어로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떠한 효과가 있겠어요? 어떠한 효과가 있겠어요? 고객들의 컨텐츠 이용하는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만족한 고객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고객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 또 그 플랫폼 업체는 역으로 그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더 이렇게 표정 마케팅을 잘하고 더 추천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고객 만족도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매출액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기업들이 마케팅 과학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화해서 본 건데 기업에서 이러한 마케팅 과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활용을 하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제 통계에서 가설 검정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통계적인 과정이 기업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약간 좀 연계를 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설 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트 2 부분에 가서 통계 기초 부분 후반부에 가서 이제 가설 검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 나오는 용어라든가 어떤 가설 검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번에는 이해를 하시고 가설 검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파트 2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선 큰 제목, 파란색 제목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게 1단계, 이제 그리고 두 번째에는 유의 수준과 임계치를 설정을 하는 게 2단계,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분석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내는 게 3단계,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가 그로 인한 결과 해석과 추가적인 가설 검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1, 2, 3, 4단계가 이전의 통계 아니면 어떤 뭐 경영 통계, 경제 통계가 됐든 뭐가 됐든 통계 시간에 배우신 거 그대로 단계가 지금 밟아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단계로 돌아와서 한 개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당연히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문제의 어떤 속성이라던가 방향에 대해서 처음부터 파악을 잘못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분석 과정이나 분석 결과가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예제 1번 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보세요.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 Y가 있는데 이 Y 업체는 뭐가 궁금하냐면 오전에 시청자들이 컨텐츠 시청하는 시간과 오후에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가 궁금하다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통계를 우리가 복습하면서 다시 나올 건데 이제 H0가 귀무가설이죠. 이제 그래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귀무가설 H0가 되는 거고, 이제 H1이 대립가설 혹은 연구가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어에서는 대립가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밝히려고 하는 H1 대립가설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요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예제 말고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OTT 업체들이 있죠. 넷플릭스, 웨이브, 그다음에 티빙, 많은 업체들 플러스 최근에는 해외에서 월트 디즈니 플러스 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 내가 웨이브 사장이라 해보자. 지금 내가 웨이브 사장이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경쟁이 극심한 이 OTT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밤낮으로 하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고객 아니면 고객들의 시청 시간, 컨텐츠 소비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배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 OTT 서비스를 시청하는 시간은 늘어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뭐 OTT 업체 사장님이 아니라 뭐 내가 뭐 멜론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컨텐츠 업체 사장이라 해보세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의 파악 그리고 가설 수립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유의 수준 그리고 임계치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 수준 혹은 임계치 요거는 일종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임계치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러한 임계치를 많은 경우에는 뭐 5%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통계 분석 기법을 뭐를 쓰느냐, 뭐 무슨 리그레션을 쓰느냐, 아니면 어떠한 어떤 뭐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계치는 뭐를 쓸지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통계 기초 부분을 보면서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p-value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장을 하려는 H1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임계치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의료 데이터를 쭉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의료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5%보다는 뭐 1%, 뭐 심지어는 뭐 0.5%, 0.1%를 임계치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분야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계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임의로 내가 이거 쓰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여러 개의 임계치에 대한 거를 다 해보면 이제 그거가 제일 속 편하긴 하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해서 다 해보고 이제 그거를 다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떤 제일 속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내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검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어떤 뭐 가설이 채택이 될지 아니면 리젝트가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는 방법도 이게 뭐 어떤 뭐 T 검정을 하냐, 뭐 F 검정을 하냐, 뭐 무슨 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산을 하는 검정 통계량 계산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계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요즘에는 뭐 R이든 스테타든 뭐 예전에 많이 썼던 SPSS 아니면 SES 다 이게 다 통계 패키지에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통계량만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 부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검정 통계량을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다 암기를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래서 결과를 해석을 하고 내가 수립한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단계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 해석과 실무적 해석을 해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술적 해석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p-value 값이 0.001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자들의 시청 시간이 오전과 오후에 따라 차이가 있구나라는 이제 H1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해석은 그냥 어떤 통계적으로 해석을 딱, 이제 통계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팩트만 딱 말을 하는 게 이 기술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무적 해석은 이제 그래서 뭐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실무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게 유튜브 시청자들의 오전, 오후 시청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 회사 이제 Y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전에 올리는 컨텐츠랑 오후에 업로드되는 컨텐츠를 시청자들이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후에 보는 시간이 더 길게 나왔다, 그러면 좀 긴 동영상들은 오후에 업로드되는 방향으로 하고, 짧은 거는 오전에 노출이 많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리즘을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떤 기업의 영업 방식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무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초반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깡그리 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잊고 내가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 개발자가 되어야 되냐?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경영학과 출신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앞으로 마케팅 측면에 좀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지금까지 배웠던 경영학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so what,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플러스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 만약에 마케팅 과학을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혹은 수정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챕터 6번 부분으로 와서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와 또 머신러닝이 약간 서로 같은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건데 라는 이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방향성과 데이터 분석의 성격,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법을 쓸 수 있을지가 180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 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조사. 그래서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신제품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만족도 뭐 매우 낮음, 뭐 보통, 만족, 뭐 매우 만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거.
그런 게 여기 설문조사 방법이 있겠고, 혹은 여기 아예 실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쪽 몇 명한테는 뭐 화장품,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고 하자. 이 화장품 새로 신제품 나온 거 뭐 이거를 뭐 일주일 동안 매일 쓰게 한 후에 이 피부의 어떤 변화, 그리고 다른 화장품, 우리 회사에 있던 기존의 화장품을 일주일 동안 쓰게 한 고객의 피부의 변화,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한다. 직접 실험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뭐 하는 요런 실험조사 방법, 요렇게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요 설문조사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년 4월, 5월 뭐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뭐 070이나 아니면 02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설문조사 업체,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다 여기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혹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냥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응할 때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솔직하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이 설문조사를 막 제대로 잘 읽고 잘 체크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메일과 문자가 오는데 그중에 설문조사가 껴있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추첨을 통해서 뭐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뭐 몇 분께 드리겠습니다. 20분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설문조사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대충 하거나 그냥 한 번으로 몰아찍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이공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대로 하라고 하고 그 설문조사하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그 여기 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테 뭐 이렇게 뭐 안경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수적인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보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 트래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fMRI를 찍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라던가 하는 어떤 데이터 자체의 진실성, 완전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업체, 여론조사 업체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생산자가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한테 데이터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받아가지고 원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역할을 여기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거를 여기 세 번째 데이터 비즈니스 수요자가 전달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아니면 분석이 된 거, 뭐 그거를 보고서 내가 신제품 개발이라던가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신제품을 개발을 앞으로 할 때 아니면 신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되 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회사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뭐 그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 요런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이렇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서 빅데이터를 살펴볼 건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도대체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데이터 집합이 되어 있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예전에는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수치 정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딱딱 틀에 박혀 있는 정보들, 이렇게 딱딱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정보들, 뭐 예를 들어 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 학생 누구의 뭐 무슨 과목 학점 뭐 무슨 과목 학점 뭐 무슨 과목 학점 뭐 무슨 과목 학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딱 정량화가 되어 있는 정보들 그러한 정형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정형화된 정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소셜 데이터라든지 실시간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언제 어디서 뭐를 클릭했는지 뭐 로그 정보라든지 내가 내 위치 정보라든지 내 카드 결제 정보라든지 뭐 그러한 비정형화된 정보까지 모두 합쳐서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결국은 원하는 바는 이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그 결과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이제 빅데이터의 레벨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크게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음에도 사실 여기 소프트웨어랑 커뮤니케이션 레벨은 이게 같이 붙어서 제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냐면 여기 하드웨어 레벨은 뭐냐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럴 수 있는 하드웨어나 어떤 운영 체제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거를 빅데이터에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를 어떤 빅데이터의 하드웨어 인프라 레벨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레벨을 뭐냐면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처리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공급을 하는 거를 빅데이터의 어떤 소프트웨어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은 그래서 분석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형태로 띄워줄 것이냐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뭐부터 표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 직접 서비스로 이렇게 나아가는 표출되는 부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시각화라든지 소비자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당연한 부분이 또 있는데 당연히 빅데이터다 보니까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정보 뭐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여기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축적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실시간 로그 데이터, 실시간 막 센서 데이터, 위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축적이 막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얘도 V로 시작하고 얘도 V로 시작하고 뭐 얘도 V로 시작해서 요거를 뭐 여기 지금 3V라고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시를 했는데 빅데이터는 당연하게도 대용량이면서 다양성이면서 실시간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가진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투명성이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도대체 어떻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기업의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다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하면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 사람들이 찬성했고 그 중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을 가장 선호했고 이 중에서도 이거가 또 제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게 딱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투명하죠. 그래서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도 절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비용, 시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절감이 된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더 많은 수익 창출 그리고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벌써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할 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비용으로 더 고효율의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의사결정 지원인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예가 나왔었냐면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환자의 어떤 케이스를 다 데이터로 집어넣어 놓고 새로운 환자가 올 때마다 기존에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진이 날 확률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기업에서도 어떤 CEO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어떤 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또 쉽게 이러한 얘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여기로 이게 귀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결국은 다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신러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서 머신러닝을 진짜 간단하게,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안에 속하는 어떤 하나의 하위 개념입니다.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어떤 다양한 인공지능의 방법론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은 우리가 통계를 조금 복습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활용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로서 기계한테 데이터를 막 넣고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이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법은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체를 학습을 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머신러닝에는 이제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supervised learning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 있는데, 요 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도라는 건 맵이 아니고 어떤 가이드, 슈퍼바이즈 해서 이렇게 이끌어준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요번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슈퍼바이즈의 경우에는 기계한테 예를 들어서 개사진, 여러 고양이 사진, 개사진을 줄 때 이 사진에 이름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서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뭐 이거는 뭐 부대찌개 사진이야, 이거는 김치찌개 사진이야 라고 사진을 입력을 할 때 그 사진이 뭔지 꼬리표를 달아서 같이 주는 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지도를 해서 같이 주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냐면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막 줄 때 그게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김치찌개야 라고 이 사진이 뭔지 꼬리표를 달지 않고 사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뭐 수만 개의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뭐 받았겠죠, 기계가. 그러면 이게 기계가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개랑 고양이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개 사진은 개 사진끼리 이렇게 묶일 거고,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끼리 이렇게 묶이겠죠. 그 사진에 꼬리표가 개라는 꼬리표, 고양이라는 꼬리표가 없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사진을 보다가 분류를 해본다면, 이게 개라는 사진은 아무래도 물론 거기에 한두 장 고양이 사진 껴들어갔을 수 있고, 이제 고양이 사진 수만 장이 모였는데 거기에 물론 또 잘못 컴퓨터가 분류를 해서 개 사진이 몇 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자가 줄 때, 아예 이 데이터를 줄 때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이 지도를 하지 않고 주는 방법이 요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supervised learning에도 또 뭐 어떠한 방법론이 있고, 요 unsupervised learning에도 뭐 몇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 복습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동영상에서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기업에서 어떻게 머신러닝을 활용하는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그 가설 검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아니면 처리를 하고, 네 번째로는 모형을 학습을 시키고,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잘한 건가 성능을 평가했고,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이제 다시 하고, 요렇게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기업에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정의 부분에서는 앞에서 가설 검증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의 배경이라던가 목적이라던가 뭐 가설이라던가 뭐 그래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목적이 뭔데, 뭐 이러한 거를 요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한 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통계에서 데이터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데이터 띄고 셋이 됐는데, 이거를 데이터 그냥 붙여서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그냥 쫙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원자료, 그러니까 영어로는 LAW, raw 데이터,
그러니까 원자료, 가공되지 않은 그 자체 날것의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거고 그 날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준도 다 다르고 막 정렬도 엄청 이상하게 다 돼 있고 막 어디는 빈칸되어 있고 막 어디는 또 데이터가 값이 없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그러한 거를 여기 세 번째 전처리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엑셀을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좀 있다가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전처리하는 거를 직접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어떤 뭐 빈칸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데이터를 보다가 좀 이상해. 이제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할 때 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면은 이제 요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빼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데이터셋이 크게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네 번째에서 모형을 학습을 시켜서 이게 너무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 분석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가봐서 모형을 학습시킨 것에 대해서 이게 잘 나온 것인지를 어떤 지표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올 건데 뭐 RMSE라든지 뭐 M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뭐 F1 스코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거 잘 됐구나 아니면 이거 잘 안 됐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챕터 5번과 6번 공부를 했죠. 이제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분 이내로 그 진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5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